요즘 러시아가 파산 직전이다, 디폴트가 온다라는 얘기들로 말이 많죠. 전쟁 이후에 이 서방 국가들, 미국을 대표적으로 한 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루블화 가치도 완전히 대폭락하고 러시아 국가의 신용 등급이 부도 직전 단계까지 한 번에 6등급에서 10등급씩 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살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떨어지는 건 사실 처음 봤는데, 보통 투기 등급이라고 하면은 뭐 트리플 B 마이너스 미만의 이제 등급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한참 지나서 뭐 트리플 B 아래, 뭐 더블 B, 싱글 B 이걸 넘어서 한 번에 C 등급까지 떨어져 버리는 이 디폴트 선언 직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맞았고요. 이 디폴트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은 이제 그게 디폴트죠. 이자 못 갚겠다. 그럼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사실 똑같은데, 러시아라는 국가도 100% 다 자기들의 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서 뭐 루블화로 러시아 국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빌릴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국가들한테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빚을 내서 빌려온 돈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하는 걸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라토리움이다, 디폴트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뭐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빚 안 갚겠다, 못 갚겠다고 나선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까지 가기 전에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에 각종 제재가 가해졌잖아요. 국제 결제망에서 아예 퇴출이 되고, 뭐 달러 결제가 막히고, 카드 발급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국제 결제를 하려면은 전 세계 결제망이 연결된 이 카드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데서 다 잘려버리고, 그리고 러시아 내에 들어가 있던 뭐 서방 기업들도 다 나오고 하는 식으로 이 경제 고립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이라서, 이 디폴트가 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9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 남주혁과 김태리, 특히 저는 남자인데도 남주혁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 되게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이 IMF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남주혁, 극 중에서 이진인데 백이진, 이 사람이 이제 재벌가의 아들이었는데 이 재벌 가문이 이제 IMF로 인해서 쫄딱 망해서 이제 새빵살이를 하게 되고, 이 희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져서 펜싱부가 아예 사라져서 전학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회사들이 망하고 우리 옆집이 망하고 그러다가 막 우리 집이 망하고 막 그런 사태들이 되게 빈번하게 벌어졌던 게 IMF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도 이 디폴트 사태다, 뭐 외환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IMF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이제 딱 요 정도 일들을 앞으로 겪어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번에 뭐 최대 10단계씩 강등을 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7년 IMF 사태 터졌을 때도 한국도 이제 피치에서 한 번에 6단계씩 신용 등급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방에 망가진 경우는 뭐 사실상 한국이 IMF 사태를 맞았던 이후로 거의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맞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뭐 한국에서 IMF 사태 때 힘들었던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이제 힘들기 시작하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지겠죠. 근데 뭐 한국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IMF 사태 때랑 지금 러시아랑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졌던 거라고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재를 당하고 정말로 서방에서 쫓겨나고 고립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던 회사들이 있고, 뭐 석유도 땅에 그대로 잘 묻혀 있고,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제 돈이 있어도 거기에 이제 접근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이 달러를 들고 있건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제3세계의 돈을 들고 있건 그게 어딘가에 은행 계좌든 뭐 금고든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권을 서방에서 막아버리면은 돈이 있어도 꺼내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멈추고 지금 이미 뭐 푸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긴 한 것 같은데, 푸틴이 엄청난 뭐 반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권이 아예 바뀌어 버린다던가 변화가 있으면은 사실 서방에서 뭐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겠죠. 아직 뭐 이 여파가 커지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고 진짜로 이 석유 수출이 막 6개월 1년씩 막히고, 러시아 안에 있는 기업들, 러시아 안에서 뭐 외국 기업들은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업들 나가고,
그러면서 내수 경제가 이제 폭망을 만약에 하게 되고 실제로 막 줄 서서 이제 물건 구하기, 생필품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뱅크런도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 상징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길어지면은 그게 정말로 이제 실물 경제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러시아에 베팅하는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국가가 정말로 이제 제재가 풀리고 빨리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이 사태가 길어져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요. 디폴트가 나더라도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다시 받으면 된다. 얘네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디폴트가 난 거지 진짜 지갑에 빵원이 있어가지고 디폴트가 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거고요. 러시아 국채 자체가 사실 지금 가격이 무슨 10센트, 20센트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제 10센트, 20센트 수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채 가격을 1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발행된 게 1달러라고 하면은 내가 1달러를 빌렸으면은 만기에 1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빚이겠죠. 그래서 그 달러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가격이 10만큼 빠져 있으면 90센트라고 하고 가격이 10만큼 올라 있으면은 110센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국채 가격이 뭐 10센트, 20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러시아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러시아 국채에 100센트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10센트, 20센트만 주면은 이제 팔고 나가고자 하는 이 떨이 수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줍줍을 해서 러시아가 정상화가 됐을 때 100을 청구를 해서 최대한 많이 그냥 다 받아내 보겠다. 이런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자를 줘야겠죠. 빚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3월 16일에 이자 지급일이었던 채권들이 만기가 2023년 1년물과 만기가 2043년인 20년물 채권이 이자 지급일이었죠. 그래서 이 채권들에 대해서 이게 달러로 발행되었던 채권들이기 때문에 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정말로 달러 이자를 지급할 돈이 있을까? 그리고 돈이 있다 그럴 때 정말로 지급할 의지가 있을까? 그리고 지급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결제망에서 이게 통과가 될까? 제재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궁금증이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다 진행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자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디폴트는 피했는데 일단 올해만 해도 뭐 되게 수많은 양의 채권 원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앞으로의 남은 이 돈들을 어떻게 갚아나갈지는 이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디폴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 국채 투자한 사람들은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부도 나도 상관이 없고 부도 나더라도 나중에 회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투자를 한 사람이죠.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로 디폴트가 되게 되면은 이 러시아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은 이제 법정에 가게 되죠. 법정에 가서 이게 내가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해 들고 있는 권리인데 내가 들고 있는 이 100만큼을 난 다 받아야겠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청산을 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각종 자산들을 청산해서 나한테 먼저 돈을 갚아줘야 된다. 왜냐면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알짜 자산들, 특히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해외 자산들이 많은데요. 이런 해외 자산들을 이제 강제로 이제 매각을 해서 채권자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지금 20센트를 주고 산 사람들이 100을 정말로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정말로 이제 망하면은 빵이 되는 단어니까 아무나 달려드는 건 아니고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망했을 때 망해가는 국채를 사서 아르헨티나가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해서 회수해서 한 15배 수익을 얻었던 그런 헤지펀드가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했던 사건을 보면은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름이죠. 한국에서도 활동을 해서 익숙한 이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한 100조 원 넘는 규모의 국가 부도를 냈었어요. 그때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제 디폴트가 나고 나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채권자한테 이제 얼마나 돌려줘야 될지 이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주고 싶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돈이 없다. 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미안한데 너네 한 10만 받아가면 안 되겠냐? 아니면 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이제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를 들어서 100개 기관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93개 기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주기로 한 조금밖에 못 주겠지만 이 정도에 합의해 줄래라고 한 거에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은 7% 기관들, 이제 이 야수의 심장들이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남아있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자산을 최대한 빼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한 15년을 싸웁니다. 15년을 싸우는데 일단 뉴욕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이제 각종 자산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압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프리카에 떠 있는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타고 있던 군함들까지 한 3척을 압류시켜서 이거 우리 자산이다라고 해서 이제 바다 위에 그냥 옴짝달싹 못 사게 해놨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15년간 정말 존버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 15년 동안 한 결과 원리금의 75센트 수준까지 받아냈다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원리금의 75센트면 손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 엘리엇이 이거를 100 주고 샀을 리는 없고 이게 뭐 10센트, 20센트에 뭐 떨이에 거래됐을 때 샀을 거니까 정말 헐값에 사서 이거를 75센트를 이제 회수를 한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결과를 맞았고, 투자 원금으로 한 15배를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얼마나 피곤했는지 뭐 이것 때문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엘리엇에서 담당했던 투자자는 이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은퇴했다 그러죠. 은퇴하고 자기 패밀리 오피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탕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이 국채가 떨이에 판매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하기로는 사실 뭐 아르헨티나 같은 사태는 아니고 베네수엘라식의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베네수엘라 자체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인데다가 러시아 우방 국가이기도 하죠. 베네수엘라 자체가 한때 세계 1위의 산유국이었기도 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대해 제재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유가도 빠지고 국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석유 수입도 안 되고 유가도 빠지고 하니까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제 골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도 나라 빚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국채 가격이 10센트 아래까지 떨어졌던 이런 헐값을 맞았던 상황들이 있어서 러시아도 이제 이 베네수엘라랑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러시아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용감한 사람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러시아 사태가 정말 이 IMF 사태 아니면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런 식으로 번지기 전에 알아서 좀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되게 사실 재밌는 게 이 러시아 제재가 발생한 이후에 푸틴이랑 연관된 러시아 재벌들, 석유 재벌들에 대한 제재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만 아브라모비치라고 영국 프로축구 구단 첼시 구단주인데, 이 첼시를 이제 매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이제 매물로 내놨고, 그럼 이거에 대해 지금 이제 달려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선생님의 이 오크트리 캐피탈에서도 살려 그러고, 그 말고 이 시타델이라고 전 세계 뭐 탑3 안에 드는 헤지펀드에서도 이제 비딩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하나금융그룹이 영국의 이제 건설회사 이제 사람이랑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 하나 같이 껴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축구계에서 이 에이전트로 되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딜을 좀 주선을 해서 하나금융그룹이 들어간 컨소시엄이 만들어져서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첼시의 푸른 유니폼에 가슴팍에 하나라고 써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